사회복지와 인권 제6장 국내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지난 5장에서는 국제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6장에서는 국내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먼저 143페이지 인권보장 체계로서의 국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 인권보장 체계는 먼저 인권보장 체계로서의 국가, 인권보장 체계로서의 국가인권기구, 다음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체계, 그리고 사례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인권보장 체계로서의 국가입니다. 그림 6-1 슬라이드에 보이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인권보장이 궁극 목표인 국가조직 구성 체계입니다. 보는 것처럼 주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감사원, 검찰, 경찰이 포함됩니다. 사법부는 헌법재판소 또한 포함됩니다. NI는 국가인권기구입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또한 있습니다. 먼저 인권보장 체계로서의 국가, 그 중에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인권보장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것과 인권보장 조치의 시점에 따라 사전 예방적, 사후 구체적 인권 구제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인권 보장 체계로서의 국가, 그중 먼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인권 보장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권 보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조되고 있는 각 국가의 업무에 있어서 인권 중심의 가치는 새로운 국가 목표가 아니라 그간의 국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인권의 가치가 기본과 중심 방향이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반성과 각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근래 각 영역에서 시작되는 인권 역량 평가는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 본격적으로 인권 역량 평가의 운영 방안 모색과 도입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인권 기본 계획의 수립,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 등까지 지자체의 행정 내 인권의 주류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현재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적 국가 조직으로서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헌법재판소 등의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보편적 승인된 인권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은 모두가 존중하고 준수해야 될 가치이자 기본인 만큼 국회에서 만든 모든 법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권 관련 조약 동의권 행사를 통해 인권 규약들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유엔의 인권기구가 권고한 내용들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개정하기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법원, 사법부인데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에 적용할 현행법의 내용을 국제인권 기준 등 인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현재 우리 법원은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권보장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부 집행입니다.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인권 보장의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법 기술상 구체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에서 이를 해석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현장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의 제정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인권 침해적 법률과 법률 적용을 무효화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재판 규범으로 인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해석할 때는 물론 법률을 해석할 때도 규약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인권 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러나 소수자와 인권의 보호는 다수결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용과 포용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다수결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로서의 인권의 보루라는 사명을 언제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인권보장 체계로서의 국가 가운데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인권 보장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요. 인권 중심 가치는 새로운 국가 목표가 아니고 기존 국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인권 가치가 기본과 중심 방향이 아니었던 현실에 대한 반성과 각오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자체 행정 내에서도 인권 주류와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권 역량 평가,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학습했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장 조치의 시점에서 사전적 예방과 사후 구제 인권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인권 보장은 크게 사후적, 사후 구제, 사전적 방법, 사전 예방으로 나누어 할 수 있는데, 사후적 방법은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민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권리 구제 활동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나면 완전한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되는 구제는 금전적 보전, 손해보상이나 배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를 금전적으로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부작용을 예견합니다. 또한 원상회복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물리적 제재 등에 대한 감정적 욕구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응보 감정으로 인한 손상만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 구제 절차라는 것은 피해자가 그 절차를 개시하고 지속시켜야만 가능한 것만큼 정신적, 물리적,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의 실현 방법은 정책과 법 제도, 관행 등이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 예방적 인권 보장 시스템 마련이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에 대한 정책 근거 등이 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작용하는 것이 사후 구제 조치요, 사후적 방법입니다. 좀 전에 학습했던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면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민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한 구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진행되는 만큼 금전적 보전으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이나 보상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인권의 문제를 금전적으로 대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으나 사후적 내용이라서 다른 대체 또한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정적으로 가해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재에 대한 감정적 욕구가 높아지지만 또한 가해자의 인권을 또한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그 절차를 개시하고 지속시켜야만 가능한 만큼 정신적, 물리적,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심해진다. 재판이 즉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의 기회나 재판장의 교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재판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판단이 보류되거나 연장되어서 결정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만큼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피해자의 고통도 커진다라는 사후 구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전적 방법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입니다. 정책과 법 제도, 관행 등이 인권 가치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서 사전 예방적 인권 보장 시스템 마련과 국가인권기구의 인권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에 대한 정책 권고가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로 먼저 학습한 인권 보장 체계로서의 국가, 인권 보장 체계로서의 국가는 마땅히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인권 보장이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점으로 각각 국회, 법원, 행정, 헌법재판소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인권 보장 조치의 시점에 따라서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은 사전적 방법, 사전 예방의 내용이고, 또한 발생 이후에 하는 것은 사후적 방법으로 구제 절차가 있음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권 보장 체계로서의 국가 인권 기구입니다. 먼저 국가 인권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한국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습할 내용입니다.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과 역할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와 협의 등을 학습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 문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설립 배경과 역사, 주요 업무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인권 보장 체계로서의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기구는 헌법,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설립하고 인권의 정진과 보호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입니다. 먼저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와 합의 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문제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하기 전 1946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인권보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자인 국가, 당사자죠. 국가의 인권 정신 및 보호를 지원하는 조력 체계로서의 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991년 1차 인권 정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워크숍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의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것을 파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 지위에 관한 원칙을 파리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인권 정진과 보호를 위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책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저희 파리 원칙에서 천명한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활동 방식, 추가 원칙, 준사법적 권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파리원칙에서 권한과 책임으로 정부, 의회, 그리고 기타 모든 관계 기관의 인권 문제와 관계 있는 모든 사안, 법률 및 행정적 규정 등, 그리고 모든 인권 침해 사항 포함에 관한 권고와 제안, 보고서의 제출입니다. 국내법과 관행들을 국제인권 기준에 더욱 일치하도록 할 것, 국제인권 기준의 비준과 이행을 노력하는 것, 국제인권 제도의 보고 절차에 기여하는 것, 인권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의 마련과 시행을 지원하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인권 의식 제고, 유엔 대륙별 인권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이 권한과 책임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히 적절한 재정 확보를 포함한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 구조여야 하며, 임기 보장을 통한 구성원의 안정적 역할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 방식으로서는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과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여 의견과 공고를 널리 전파하고, 실무회의와 지역 및 지방 조직을 구성하고 사법기구 및 그 밖의 인권보호 및 향상에 책임 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과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발전이 활동 방식입니다. 추가 원칙, 준사법적 권한으로 조정 또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통해서 또는 비공개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특히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알려주고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모든 고발과 진정은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송하는 것입니다. 권한 있는 기구의 법률, 행정입법이나 관행의 개정 또는 계획을 권고하는 것 또한 추가 원칙, 준사법적 권한에 속합니다. 이처럼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의 채택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국제사회에서 합의되었고,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이 원칙을 재승인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가 1947년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여 7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가 가장 오래된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16년 기준으로 68개 국가인권기구가 있으며, 그중
58개가 1990년대 이후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인권기구가 1993년 파리 원칙 발표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입니다. 파리 원칙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기구의 역할입니다. 14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역할로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이행에 대한 조력자라고도 합니다. 즉, 국가가 인권 보장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기구다라는 것이고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사전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사후적으로 구체적 인권 사건의 원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적, 문화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피전형인과 함께 그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조력자입니다. 엄격한 응징은 인권기구의 몫이 아닙니다. 응징은 인권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지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괴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확보 문제입니다. 국가인권기구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는 그 역할과 기능상 필수적입니다. 정부나 정당 정치 또는 그 밖에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사항들로부터 독립된 기구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독립성 지휘와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임명 및 해임의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으로 말합니다. 먼저 독립적 지휘와 운영의 자율성에서는 정부의 특정 부분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들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립법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이고 확실한 법인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절차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진정에 대한 조사권과 정부 등 다른 기구의 협력, 의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자율성에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 설립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연간 예산 편성권, 의회에 직접 제출과 승인권, 정부 부처의 예산과 연계되지 않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임명 및 해임의 독립성입니다. 임명 방법과 기준, 임기, 재임 여부, 해임 사유와 해임권자, 특권과 면책에 대한 조건들을 설립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구성에 대한 독립성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의 반영을 통한
진정한 대표성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본 것은 인권보장 체계로서의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국가가 인권보장 의무 이행에 대한 조력자이며 그 역할은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 절대로 아니다. 사전적으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모든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후적으로는 인권 사건 안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적, 문화적 문제점을 규명하여 함께 그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사전적 의미와 사후적 의미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리 원칙에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독립적인 지위와 운영의 자율성, 재정적으로 자율성, 임명 및 해임의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위한 UN 인권 최고 대표부가 각국 정부의 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쌓아온 기준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당시에도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법을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